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 업데이터. 오늘은 6월 2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먼저 간단하게 통계청 자료 리뷰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통계청에 되게 좋은 자료가 많아요. 좋은 자료가 많은데 요거를 좀 잘 활용을 해보시면은 요 부분도 투자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소개를 드린 이유는 당연히 이 안에 있는 자료를 또 저희 서비스로 잘 연계를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겸사겸사 좀 소개해 드릴 겸 준비를 해봤고요. 통계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상단에 국가 통계 포털 들어가시면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통계 자료를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도소매 서비스와 관련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나라 그 산업별로 그 산업별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이 굉장히 잘 집계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가장 최신 자료가 2022년 4월 자료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오늘 촬영하는 날짜가 6월 2일이다 보니까 4월 거면은 조금 한두 달 좀 뒤에 자료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2분기에 어떤 도입에 있어서 어떤 분위기를 파악하실 때는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 이 자료 좀 간단하게 4월 데이터 좀 리뷰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원래는 이제 경상지수, 불변지수, 계절 조정지수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경상지수는 2015년의 값을 100으로 두고 그 100을 기준으로 그 뒤에 이제 물가 상승과 현재 그 산업의 어떤 시황 같은 것들을 반영돼서 지수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저는 오늘 경상지수만 살펴볼 건데 경상지수에서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부분은 불변지수입니다. 그래서 불변지수는 실제 Q성장을 보실 때는 불변지수로 보시는 게 낫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뭐 물가가 이제 가격이 오른 것까지 같이 반영해서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경상지수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들과 연계를 시킬 때는 이제 물가 상승분 전부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경상지수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살펴보려고 했던 부분은 일단 자동차 쪽, 자동차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동차가 4월 경상지수가 131이 나왔습니다. 2021년 4월 경상지수가 136.7이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최근에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조금 낮아졌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그런 내수에서 저희 팀장님도 아까 저희 밥 먹으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동차 대기가 13개월? 네. 네, 이제 그런 13개월이나 이제 대기가 밀려있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 이런 산업 통계 지수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동차 판매업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 내려왔다는 거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복 및 신발 도매업 같은 경우는 지금 경상지수가 88입니다. 2015년에 100이었는데 지금 88로 줄어들었다는 거는 좀 산업 자체가 좀 아직은 이렇게 피지 못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 및 비누 도매업도 85.8입니다. 예전에 엄청 잘 팔리고 그랬을 때는 훨씬 높았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5년이 100이었는데 지금 85.8이라는 거는 산업 자체가 좀 많이 좀 축소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 좀 회복되는 것은 기대해보고자 하는데 이게 사실 또 여름철로 지나가게 되면 화장품 시즌은 비수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조금씩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와서 이번엔 좀 소매업도 살펴보면은 백화점 같은 경우는 4월 경상지수가 132가 나왔는데요. 백화점은 통상적으로 이제 11월, 12월 달이 조금 성수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2021년 4월로 비교를 해보면은 2021년 4월 백화점 같은 경우는 112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 동월에 112가 나왔던 게 이번에는 132가 나왔으니까 지금 백화점 쪽 시황은 좋다라고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같은 맥락으로 면세 쪽도 지금 그래도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또 눈에 띄는 부분들은 이제 통신 판매업, 인터넷 쇼핑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2015년 값을 1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4월 값이 346입니다. 2015년 대비해서 산업 전체가 그냥 대충 이렇게 눈대중으로 봐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2021년 12월에는 393까지 연말엔 393, 400에 가까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346 정도까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 쇼핑하면 뭐 네이버 쇼핑, 카카오 뭐 이런 부분들 연관시킬 수 있으실 텐데 요것 때문에 네이버 주가가 뭐 좋지 않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전반적인 온라인 쇼핑의 트렌드가 조금은 하락세로 꺾였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홈쇼핑 같은 경우는 그냥 큰 변화 없이 무난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항공, 화물 운송업 같은 경우는 2015년에 100이었는데 2022년 4월에 324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342 나왔던 게 최고치였고요. 여전히 300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보면은 여전히 항공, 화물 쪽은 굉장히 시황이 좋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항공, 여객 같은 경우는 53입니다. 53인데 이게 지금 많이 회복한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20대 숫자 21, 24, 17, 18, 16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던 지수들이 53까지 올라왔고 이게 4월이니까 5월, 6월에는 이 여객 쪽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살아났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점점 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객 쪽도 점점 풀려나가는 그런 시그널이 보인다라고 하나 캐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 안에는 뭐 방송업이라던가 금융업 같은 것도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금융업 한 가지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융업 같은 경우는 21년 4월 값이 170인데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작년에도 사실 나쁘지 않았거든요. 나쁘지 않았고 이제 대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나쁘지 않았는데 작년에 가장 좋았을 때가 160 정도였는데 지금 4월에 170까지 올라왔습니다. 3월에 165, 4월에 170인데 금리 인상의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안에 보시면 은행 및 저축기관의 수치가 183으로 올라와 있고 그 안에 또 보시면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이런 부분들을 많이 수치가 올라온 것을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에 있어서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증권 투자업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증권 투자업 같은 경우는 21년 4월에 수치가 218.5가 나왔는데요. 지난해 작년에 좋았을 때는 270, 230 278, 284, 이 정도까지 수치가 올라왔다가 218까지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최근에 우리 증시가 좀 식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런 산업 지수로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 굉장히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이 자료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좀 짧게 코멘트를 남겼고요. 이 내용이 지금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지 않은데 조만간 홈페이지에 이 자료랑 자료 보시는 법이랑 같이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다음에 5월이나 6월 또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들어가셔서 관심 있는 특히 이제 내수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내수 쪽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투자에 있어서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죠. 네, 빨리 서비스가 됐으면 하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지표들은 분기 실적에 약간의 선행성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어제 선거일이었고 이제 뭐 각자 이제 투표하신 뭐 그런 분들 잘 됐기를 또 바라고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는데 8월 달 정도 되면 여름 정도 되면 이제 전세가 이제 만기 시즌이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 임대차 3법 막 이런 것들 만기 시즌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 주변에서 보면 전세금 그러니까 같은 평수인데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 규모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뭐 아파트 이제 규모 좀 낮춰가거나 아니면 좀 외부로 나가거나 아니면 월세를 끼고 다시 그냥 연장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형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보시는 분들은 여름이 어떤 이런 폭풍 전야 뭐 이렇게도 보시고 묻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전세금이 만약에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이 결국엔 집값도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런 시즌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수혜주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도 소개를 받았던 기업인데 리파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신규 상장된 기업인데 권리조사 전문 회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용어 자체는 굉장히 생소한데 조금만 살펴보면 투자 포인트가 매우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할 때 보증보험이랑 권리보험이랑 이런 두 가지 상품이 있다고 하는데 요거를 대신해서 이런 뭐 이렇게 보험 상품을 가입을 하고 이런 조사를 실제로 나가고 뭐 이런 걸 해주는 그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리파이는 은행이 전세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 및 권리보험 상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전세 대출이 실행이 되는 이런 구조로 해서 그러니까 뭐 수익을 편취를 하는데 수익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증 및 권리보험이 있는데 하나는 정액제고 하나는 비율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전세 대출이 실행이 되면 건 바이 건으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전세가 많이 그냥 꾸준하게 전세라는 게 꼭 전세만 있는 게 아니라 반전세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는 대부분 다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세가 뭐 반전세가 된다라고 해서 리파이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이거는 이제 건 바이 건으로 받는 거 하나, 다음에 또 나머지 하나는 이제 금액이 증가할수록 그 수수료를 비율을 받기 때문에 전세금이 만약에 뭐 5억에서 10억으로 늘면 그만큼 리파인이 수익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가파르게 상승하고 뭐 집값이 좀 주춤을 하게 되면 뭐 전세금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뛸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또 뭐 입주 물량이나 이런 거 감안하시면 하반기에 뭐 앞으로 향후 한 5년 정도는 집값이 꾸준히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도 사실 있잖아요. 왜냐면 서울에 워낙 신규 이런 아파트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내용은 이제 쭉쭉 이제 좀 살펴보시면 될 텐데 어쨌든 포인트는 여름에 이 전세금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전세 대란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리파인이라는 회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아직 시간이 한 2달 정도 남아 있긴 하는데 주변에 이제 워낙 전세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이 저 주변에도 많이 있어서 네, 일단은 그렇게 돼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되게 어려운 회사 같으면서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업이익도 따박따박 박히고 이게 뭐 특별히 뭐 다른 IT 기업들처럼 변동되기가 쉽지 않은 게 전세가 계속 턴을 하니까요. 이게 갑자기 어떻게 그리고 네. 하는 일이 보면은 권리조사인데 권리조사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데 이제 등기부 등본 열람 및 확인, 전입 세대가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확인, 그리고 현장 조사, 전화를 해서 유선 조사, 재직 사실 조사 같은 이게 사실은 예전에 은행원들이 다 했던 일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전세 자금 대출할 때 뭐 부동산에도 마지막에 한번 와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은행원들이 인건비도 높아지고 외주로 맡기는 게 더 나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사업화가 되면서 회사가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청약하실 때 보면 청약권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이제 그거 운영하는 그 한국부동산원,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한국부동산원인지 갑자기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 한국부동산원의 사내벤처로 출발을 했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좀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소위 말하면 약간 대기업의 뿌리라고 비슷하게 봐도 되나 이렇게 보고 시장 점유율이 한 90에서 95%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신규로 사업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또 질문을 주시는데 얘네가 이제 영업을 해서 은행에 하게 되면 그 신규로 고객사를 확보하면 전용망부터 깐대요. 그러니까 전용망을 깔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권리조사나 뭐 이런 거 나갈 때 팩스나 전화나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전용망으로 요청이 오면 이게 나름 자기 안에서 시스템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이런 보고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생성이 돼서 바로 이제 결과치가 이제 고객사한테 넘어가나 봐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좀 탄탄한 회사다. 근데 물론 이렇게 안정성이 사실 좋으면 그만큼 성장성이 사실 조금 부족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성장성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전월 임대차 3법이라는 이런 이벤트로 인하여 여름에 전세금이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반대로 전세금 그렇게 안 올라갈 걸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뭐 리파인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안 보이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모멘텀이 하나 있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개드릴 기업은 하나기술입니다. 이게 뭐 2차전지 제조 장비 전문 기업인데 사실 뭐 2차전지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기술은 2차전지 공정장비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성장성에 비해 지금 당장의 이런 매출이나 이익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21년도 연간 매출이 1,130억이고 영업이익도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 2021년 1분기 그 실적 발표 자료를 보게 되니까 그 네이버 증권 들어가시면 거기 그 IR 보고 쉽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PC에서는 안 보이고 모바일에서만 그 IR북이 보이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26년도 매출이 7천억이라고 중장기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00억 좀 넘게 나오는데 뭐 이게 26년 7천억이 나올까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제시한 그 근거가 나름 합리적이에요. 구체적이고 현재 신규 수주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반고체 전지 같은 경우에는 1, 2가 양산을 하는데 한 300억 정도 투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기술은 여기서 한 200억 정도를 자기네들이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노르웨이나 이런 회사들 측에서 이제 수주가 좀 들어오고 있고 또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는 1, 2가 증설을 할 때 한 600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하나기술에서는 이제 보수적으로 300억 정도를 수주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자기네들이 지금 신규 수주 활동을 하고 있는 거랑 수주 잔고 등을 감안을 하게 되면 2027년도까지 3조 정도의 수주 잔고를 확보를 할 수 있고 이제 얼마 전에 12발행을 토론해서 자금을 확보했는데 이걸로 이제 생산 캐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완공이 잘 되면 이제 안정화가 되면 연간으로 7천억까지 연매출을 할 수 있는 캐파를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확보를 해 나가고 있고 생산 캐파도 맞추었으니까 26년도에 매출 7천억 할 거다라는 건데 여기서 조금만 더 근거를 좀 하게 되면 국내 배터리 3사는 SDI도 그렇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스마트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소형전지, 2차전지 양산 경험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해외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그 양산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생산 라인의 통키 발주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는 편이고 아무래도 이거를 잘 다루지 못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이익률이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매출이 증가하고 해외 수주 비중이 늘어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익률도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사업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폐배터리 사업은 상대적으로 좀 마진이 좋은데 요거는 아직은 조금 호흡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쌓아놓은 레퍼런스를 찾아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허무맹랑?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그런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이 회사 측에서 제시했던 그 근거가 나름 합리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근데 과연 달성 가능할지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분기에는 매출이 늘긴 늘었지만 영업 적자가 지속이 됐고 뭐 중장기 성장 전략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분기별로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만 주가도 의미 있는 반전을 할 수가 있는데 회사에서 그래도 가끔 이렇게 좀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회사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이런 회사가 뭐 있다. 바로 갈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런 공격적인 그런 뭔가를 제시하면 이제 신뢰를 회복하는 기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에코프로 이제 막 이렇게 인기 많기 전에 갔었다가 너무 나의 내용이 좋아서 저희 그때 다음날도 문자 서비스에도 좋다고 막 했는데도 주가가 또 안 좋아가지고 혼자 좀 우울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시나리오 대우로 갔죠. 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너무 좀 허무맹랑하고 또 그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자금 조달을 하다 보니까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음으로 인한 그런 불신 같은 것들도 좀 있었는데 그런 기간을 한 1년 정도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이제 결국에는 지금의 회사가 되었는데 지금은 뭐 코스닥 시총 1위도 올라왔고 네, 그래서 그 기억이 좀 보다 보니까 같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은 이게 조금 시간을 좀 지켜봐야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회사가 26년도에 굉장히 큰 폭의 이런 타겟을 갖고 있고 그를 위해서 뭐 생산 캐파도 확보를 하고 수주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 뭐 그 정도 일단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한국카본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LNG선, 뭐 카타르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동성화이텍하고 한국카본 두 군데 회사가 뭐 아시다시피 그 LNG 선박 보냉제를 하는데 이제 경쟁이 되는 회사죠. 이 두 가지 회사가
이제 한 뭐 거의 반반씩 하면, 왜냐면 한 군데 회사를 한테 몰아주기를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국내에 이제 조선 3사가 1년에 만들어내는 그 가스선이 한 60척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수주 잔고는 계속 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가라든지 매출액이 증가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그 이유는 이제 1년에 전할 수 있는 LNG선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아니 이렇게 상황이 좋은데 왜 캐파를 늘리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조선사에서 이전에 서로 경쟁을 하면서 제살 깎아먹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LNG선만 가지고는 늘릴 수도 있겠지만, 거기 LNG선은 또 특수하게 배를 짓는 기간도 기간이지만 그 안에 본행제를 설치하는 암벽에 배를 대놓고 설치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암벽을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증설 안 하면서 60척으로 일단 제한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매출액이 수주가 늘어도 매출액은 1년에 어떻게 보면 딱 캡이 씌워져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카본은 이제 전방에 조선사들이 수주를 하면은 이걸 가지고 밑에 주는데, 간단하게 지금은 일단 그 60척 중에서도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하는 두 군데 타입은 마크 3라는 타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대우는 지금 NO96이라는 타입의 본행제를 쓰고 있어요. 둘 다 이제 GTT라는 회사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하는 거지만, 조금 다른 점이 마크 3는 이제 그 PU, 그러니까 한국 카본과 폴리우레탄, 동성 하인텍에서 하는 거 제품을 사용하지만, NO96 같은 경우는 이제 퍼라이트라고 해서 일종의 돌가루 같은 걸 가지고 이제 본행제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가 수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한국 카본과 동성 약간의 물량이 나오긴 하지만 크지가 않은데, 이쪽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긴 해요. 변화가 이제 그 NO96 같은 경우도 이번에 슈퍼플렉스, 그러니까 점점 발달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버전의 NO96에서는 일정 부분 폴리우레탄을 사용하는 타입으로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발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타입의 발주가 나오게 되면은, 그전에는 없던 대우 물량도 이제 카본과 동성화인텍이라는 두 개 회사가 나눠 가지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의 캡이 조금은 벗겨지게 되는 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당장 이 타입으로 수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배가 다 지어져야 이제 안에 이제 일종의 인테리어 작업이잖아요. 인테리어 작업을 하려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간이 이제 2, 3년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고요. 하지만 카본이 뭐 이러면은 말 그대로 카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카본이 뭐 이 일만 하는 건 아니고 낚싯대 같은 것도 하고요. 원래 설립 자체가 그런 걸로 설립됐던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낚싯대도 카본 낚싯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는데, 또 글라스 페이퍼라고 해서 이제 유리 섬유를 가지고 가공하는 것도 하는데, 요 글라스 페이퍼를 이제 LX 하우시스에 이제 매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LX 하우시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내장재 하는 회사죠. 인테리어 내장재 제품을 하는 회사인데, KCC랑 비슷하게 여기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LX 하우시스랑 좀 기존에 관계가 계속 있었는데, 최근 이제 기사가 나온 걸 보면은 LX 하우시스의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C2I를 인수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본업에서의 성장성은 약간 캡이 있으니까 따박따박하긴 하지만 옆으로 이제 성장할 걸 찾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주 뭐 갑자기 생뚱맞게 바이오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잘 하던 거를 이제, 그리고 LX 아웃시스랑은 그전과도 관계가, LX 아웃시스도 보면 그전에도 계속 이쪽 사업부를 매각하고자 하면서 이제 판매처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얘기가 되면서 매각을 한 게 아닌가 합니다. 이런 성장성들이, 그래서 다른 사업부들이 같이 이제 붙어야 될 것 같고, 멤브레인은 아까 말씀드린 NO96의 다음 버전이 나오게 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후동중화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는 전 세계 LNG선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만 처리를 했는데, 그걸 이제 중국의 조선사에서 가져가면, 우리나라 조선사에서는 별로 안 좋지만 기자재들은 나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걔들이 기술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높은 단가를 가지고 제품을 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은 점이고, 회사가 만약에 여기서 점프를 하고 싶다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LNG 추진선, 그러니까 그전에는 LNG 운반을 위한 선박에 이제 대부분의 이런 멤브레인이 사용됐다고 하면,
이제 그거 우리로 치면은 자동차로 치면 이제 LPG 차 같이 그러니까 연료 자체가 LNG가 되는 배들이 이제 더 활성화가 되면은 그쪽 탱크들이 다 본행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전방이 보이긴 하는데 그게 당장 6개월 뭐 이렇게 아주 짧게 보이는 건 아니고 좀 길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사이에 이런저런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충분히 생각하고 지금 카타르가 이제 뭐 수주가 조만간 나오니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그거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주가가 변동이 있다고 해서 1위 1비 했을 때는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원자재 가격 변동이 좀 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매출이랑 그러니까 요즘에 보시면 이익률이 더 가파르게 빠졌는데 네. 얘네가 이제 특징이 원자재 가격 이런 해지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조선사도 이제 선주들이랑 배 뭐 예를 들면은 1,000만 원에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원가 변동 있는 거를 선주가 봐주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사에다가 우리 1,000만 원에 납품할게 했는데 그 납품할 때 그 단가가 비용 이런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그런 손실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그런 것들은 온전히 그냥 카본이 갖고 가는 구조인데 또 반대로 보면 원자재 가격 내려올 때는 그거를 얘네들이 다 먹는 구조니까 뭐 지금 유가가 뭐 120불을 가네마네 막 이러고 있어서 그래서 별로 지금은 지금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뭐 반대로 더 가겠어 유가가 뭐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의외로 하반기에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카타르가 조만간 나온다, 뭐 가격이 얼마가 될지 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변동성이 네. 있을 것 같아서 잘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네. 했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저희 맨날 할 때마다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기분 탓인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편집할 때마다 듣는데요. 네, 이상하게 녹음하는 날은 시장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시장이 한 1%씩 빠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뭐 내일 되면 또 이제 연휴잖아요. 현충일까지. 네. 그러니까 또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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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